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투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투자 관리는 두 개 강의에 걸쳐서 쪼개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투자 관리 전체는 요거는 이제 전체 1과목에서 한 10문제, 지금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파트를 나누자면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자산 배분 설계와 실행 쪽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 쪽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 정도가 쪼개서 자산 배분과 투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 전략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웨이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아주 강조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거고 핵심 포인트 잡아가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 기본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 문제 1번부터 투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에 1번을 보면 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모두가 자산 배분 전략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연계돼 있어요. 1번, 2번, 3번이.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전반적으로 1번, 2번, 3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단 자산 배분하면 영어로 asset allo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A,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asset allocation이 strategic, 즉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있고 tactical,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죠.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우리가 자산 배분하면 구체적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시장 수익률을 최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애초에 자산 배분이라는 게 시작될 때는 뭐 주식 비율 같은 거 정하기 위한 거, 주식 비율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초과 수익을 얻거나 이거 목적으로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정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거냐, 위험 자산을 몇 프로로 할 거냐 이런 식의 특정 자산에 대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시장 수익률을 최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적 자산 배분이다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산 배분이 뭐 주식 편입 비율을 주식을 몇 프로로 할 거냐, 뭐 초과 수익은 얼마나 얻을 거냐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안 그렇다.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의 최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얻고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 위험 관리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돼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의 유형이라고 하면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교재에서 이종 자산 간 자산 배분하고 동일 자산 간 자산 배분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종 자산 간 자산 배분이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종 자산, 이종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런 뜻이에요. 종류가 다르다 그런 뜻이죠. 이종이란 말이 종류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종 자산 간의 자산 배분을 동일 자산 간 자산 배분이 아니라 이종 자산 간 자산 배분을 자산 배분으로 하겠다. 자산 배분으로 보통 통칭하겠다라면서 용어 정리하면서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산 배분하면 주식과 채권과 같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종 자산 간 자산 배분이고, 그리고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식 투자 비율 정도를 정하는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수익률을 자산 배분을 통해서 최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마 그게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흐름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2번과 관련되는 거는 우리 자산 배분 전략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 왜 현대에 들어와서 자산 배분이 중요하게 되었느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항상 핵심 포인트 해설이라고 그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표는 핵심 포인트 해설은 요약되어 있는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서에서. 그 핵심 포인트 해설이 다 요약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투자 대상 자산 집단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의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결정에 있어서 자산 배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요성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투자 대상 자산군이 늘어난다. 두 번째, 투자 위험 관리. 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 번째는
수익률의 결과에 이 자산 배분 효과가 압도적인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결과가 발표됐다는 거죠. 조사 결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중요성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의 과제라는 게 있어요. 과제. 자산 배분은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산 배분의 과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산 투자예요. 첫 번째가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자산 배분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이나 여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을 선택해야 돼. 종목 선택의 문제예요. 종목 선택이 바로 아주 중요한 과제죠. 우리 투자할 때. 투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종목 선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하는 거죠. 마켓 타이밍이라고 영어로 부르죠. 마켓 타이밍. 투자 시점 선택이에요. 시점.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분산 투자의 문제 또는 자산 배분의 문제, 주식을 몇 퍼센트, 채권을 몇 퍼센트 섞을 것인가 이 문제, 이게 과제고,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는 종목까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라는 게 바로 마켓 타이밍, 투자 시점에 대한 문제가 세 번째 과제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 투자 관리라고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이게 중요하게 여기고 핵심 포인트 해설에도 넣어놨는데, 이거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외워야 돼요. 그래서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실시하는 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종목 선정하는 단계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포트폴리오 수정과 사후 통제 단계 해서 순서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통합적 투자 관리라는 거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게 2번과 관련되는 건데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하니까 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 해설, 중요한 부분 제가 얘기했으니까 쭉 하고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이제. 자 1번 보세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자산의 자산 구성비 변동을 통해 초과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 투자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적극적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자체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거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이란,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거고, 이건 결국엔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자산 집단의 선택과 상대 비중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래 투자 실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알려지면서 자산 배분 전략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현재는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해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의 비중을 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 특히나 주식 투자의 비중 정도를 정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걸로 개념으로 출발을 했어요. 시장 예측을 잘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은 그냥 시장 수익률의 힘을 믿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3번이 틀렸다는 거고, 4번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 투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적화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야. 맞습니다. 자, 1번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예요. 근데 요거 한번 우리 경험상 한번 살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2번 보세요. 2번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 제가 얘기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했죠. 뭐 자산군이 많아지고 있다. 투자 위험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성과에 자산 배분의 효과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 투자 대상 자산 집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2번에 투자 위험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 3번에 투자 수익률 결정에 자산 배분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한 거고, 4번에 시장 예측이나 증권 선택이 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죠. 투자 회사의 자산 배분 전략을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릅니다. 1번 펀드 운용자가 자신의 투자 목표를 계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맞는 거죠. 두 번째, 운용 성과 측정에 사용될 기준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돼요. 맞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3번 투자 전략의 수립 과정에 사용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예측력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것도 맞고요. 4번에 분산 투자보다는 소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한다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준다. 이게 틀린 거죠. 4번 틀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좀 추상적이고 잘 감이 안 오더라도 4번을 딱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자산 배분이잖아요. 자산 배분 자체가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집중 투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소수의 자산에 집중 투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보는데요. 4번부터 6번까지가 또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은 일단은 뭐 자산 집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집단의 기본적 성격이라든지 5번에 자산 집단의 종류라든지 6번에 자산 집단 뭐 이게 연결되는 건데 벤치마크만 따로 떼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집단하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자산 배분을 한다 또는 분산 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산 투자를 한다면 뭘 대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는 종목별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자산 집단을 여기 우리가 에셋을 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집단을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셋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과거에는 자산군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우리 시험에 자산군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군은 이때 군자가 무리군자예요. 이렇게 한자로 쓸 때 무리군자를 써서 무리군자인데 지금 자산군이라는 표현보다 자산집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자산군으로 표현하든 자산집단으로 하든 어쨌든 에셋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 자산 집단의 경우에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 뭐가 어쩌고저쩌고 재무 목표 설정하고 투자 목표 설정하고 있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중요한 게 자산 집단의 기본적 성격이 중요해요. 자산 집단이 되려면 기본적 성격이 어떤 것이래야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개별 종목 요 A 주식 B 주식, C 주식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산 집단으로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서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로 나눠서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은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산 집단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분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분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하단에 있어요. 우리 핵심 포인트 해설에 하단에 있다고 찾아서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분산 가능성은 자산 집단 내 개별 종목이 무수하게 많아서 이 자체 자산 집단 안에서만 투자해도 개별 지권이 많아서 분산이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독립성이라는 거는 자산 집단은 다른 자산 집단과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관관계가 이게 낮아야 돼요. 낮아야 분산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 또는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관관계가 서로 낮아야 된다. 다른 집단과 상관관계가 충분히 낮아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4번의 핵심 포인트 해설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관련되는 게 뭐냐면 자산 집단의 종류예요. 자산 집단의 종류는 우리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개념을 얘기하는데 크게는 3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형 자산, 투자 자산, 부동산 이렇게 해놨는데 또 부동산은 소개도 안 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이자 지급형 자산과 투자 자산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우리 표에 있어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표에 있다고요. 5번 하단에. 그래서 이자 지급형 자산의 경우에 이자를 수익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종류는 예금이나 채권이 있고 변동성은 낮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은 없고 투자 기간은 비교적 짧고 그다음에 불황에 적합하다. 그런데 투자 자산의 경우에는 투자 상가가 수익 원천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변동성은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은 있으니까 유리하고 투자 기간은 장기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호황시에 유리하다. 이런 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별 수 없어요. 그 표에다가 별표 해놓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 잘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관련되는 게 벤치마크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크에 대한 내용은 벤치마크는 항상 운용을 할 때 펀드 운용을 할 때 기준되는 게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준이 바로 벤치마크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고 투자자와 운용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운용 이전에 설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정돼야지 사후에 설정되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종류는 국내 주식의 경우에 벤치마크로 보통 쓰는 게 코리아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그래서 코스피라는 거 종합 주가 지수라고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종목 중에 시가총액으로 200개, 200등으로 잘라 가지고 그 대형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수 200개를 뽑아 가지고 코스피 200이라고 그러는데 코스피 200도 역시 벤치마크로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경우에 과거에는 코비라고 그랬어요. 코비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코리아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한국 채권 지수 뭐 채권 종합 지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KRX 채권 종합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 종합 지수. 채권 지수라고 합시다. 그냥 줄여서. 네. KRX 채권 종합 지수가 있어요. 그거를 벤치마크로 쓴다라는 거고 예금의 경우에는 3년짜리 정기예금을 써요. 근데 이 3년을 1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죠. 1년이 아니에요. 3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기금융 상품으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CD인데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얘기하는데 이건 기준물이 91일짜리예요. 91일물, 즉 3개월짜리라고. 그래서 91일물을 벤치마크로 쓴다. 단기금융 상품은. 이거는 꼭 체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키고 나서 제가 문제를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 집단의 기본적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자산 배분의 의사결정 대상은 개별 증권이 아니라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산 집단 내에 충분하게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산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3. 각 자산 집단은 다른 자산 집단과 상관관계가 충분히 높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낮아야 된다고. 상관관계 낮아야 된다고. 이걸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 4번 자산 집단은 분산 투자 시 위험 감소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야 돼. 이게 독립성이라고요. 위험 감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봤고요. 3번 답인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5번 보세요. 자산 집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주식은 변동성이 낮고 인플레이션 시 원금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틀렸잖아요. 주식은 투자자산이잖아요. 투자자산은 변동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틀린 거고 1번은 주식이 아니라 이자 지급 자산 이 얘기하는데 이자 지급 자산의 대표적인 게 예금이나 채권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하단에 있는 표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여긴 거는. 그 다음에 2번 이 기본적인 자산 집단은 이자 지급형 그 투자자산,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자 지급형 자산은 이자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4번 투자 자산은 투자 수익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성과에 따라 투자 수익이 달라지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5번 확인했고 6번 보겠습니다.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자산 운용자의 운용 계획을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 벤치마크는 사후에 설정 땡 틀려요. 이게 잘 나온다고요. 사전에 운용 이전에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벤치마크의 운용 성과를 운용자가 추적을 해야 되지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추적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요. 4번 적용되는 자산의 바람직한 운용상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가이드라인이 이게 있어야 된다. 뭐 이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7번 보는데요. 7번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시작이 돼요. 그래서 7번, 8번, 9번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쪽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 해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대 수익률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우죠.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할까 말까 하고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가 좋은 투자냐 안 좋은 투자나 이걸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항상 뭐의 함수냐면 바로 수익률 rate of return이라고 하죠. 수익률을 이렇게 써요.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씁니다. 기대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렇게 써요. R을 괄호 안에 묶고 그 다음에 앞에다 E를 쓰는 거예요. expectation이라고. 그래서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건 시그마 이렇게 쓰는데 이 시그마는 대표적인 게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위험 지표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쓰는데 이때 표준 편차를 이제 대표값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 두 개의 그 기대 수익률, 수익률과 위험 두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항상 투자의 가치는 수익과 위험이에요.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은 게 좋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건 없고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수익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위험이 낮아서 안전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구조니까 좀 알아놓는데 문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부터 하면 기대 수익률 구하는 법 하면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우리 교재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추세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펀더멘탈 분석법,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이고 요거 외우면서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으니까 외우고 제목 외우고 간단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거 그냥 구분할 정도로 읽어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기대 수익률이 딱딱 나오는 자산이 있어. 딱딱 나오는 자산이 있는데 그 딱딱 나오는 자산은 딱딱 기대 수익률을 뭐 예측할 필요도 없이 딱 이걸로 그냥 기대 수익률 잡아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자산은. 그게 뭐냐면 우리 교재 보면 알겠지만 예금 자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금 자산. 예금 자산은 예금은 가입점의 예금 금리예요. 그냥 금리. 가입 시점의 예금 금리. 그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 있어요. 단기 금융 상품. 단기 금융 상품은 CD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가입 시점의 금리예요. 이것도 금리. 네? 그다음에 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시험에 잘 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채권은 주식같이 그렇게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채권은 뭐냐면 표면이자율이라는 게 있다고. 표면이자율. 채권 사면 요만큼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약속한 이자율을 표면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 표면이자율에다 플러스 나중에 채권을 팔 수 있잖아요. 팔면 살 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져서.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나와. 그래서 시세 차익까지 더하면 요거는 이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식 같은 투자 자산의 경우에는 이건 시나리오 분석법 같은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해서 구하고 위험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위험은 분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분산 시그마 제곱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측정해서 뭐 구하는 문제를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거의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위험 지표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걸 이용하더라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투자 자산의 경우에 여기는 이제 확실한 예금이나 뭐 단기 금융 상품 채권 같은 거 이자 지급형 자산이잖아요. 이거 말고 투자 자산으로서 주식 같은 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추세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그다음에 뭐 펀더멘탈 분석법, 시장 공동치 사용법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혹시라도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시나리오 분석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시나리오 분석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다. 이게 시나리오 분석법이 가장 중요한데 시나리오 분석법에서는 시뮬레이션 뭐 이런 말 나와요. 시뮬레이션 이런 게 이제 핵심어예요. 시뮬레이션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상황을 가정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확률값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이런 표현 나오니까 그런 거 나오면 아 시나리오 분석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건 위험의 정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예상 손실 가능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험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고 그다음에 이걸 변동 가능성 또는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변동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예상 손실 가능성. 예상된 손실, 예상하는 손실 가능성이다. 이렇게 핵심어가 이런 거다 하는 거 알아놓고 문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7번 보죠. 자, 7번 각 자산별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의 기대치로 측정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투자 자산의 경우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예상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정규 분포 과정을 하는데 이 깊이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 예금은 가입점의 예금금리고 그다음에 채권은 가입점의 금리 아니에요. 채권은 가입시점의 금리가 아니라 가입시점의 금리는 단기금융상품이고 채권은 표면이율과 시세 차익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단에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8번 보세요. 8번은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8번 기대 수익률 측정 방식 중 여러 가지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거 뭐냐. 뭐 시뮬레이션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게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시나리오 분석법이. 그래서 이건 2번입니다. 나머지 그냥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느냐. 요 차이만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면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일반적으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산이란 평균 수익률로부터 편차의 제곱을 평균한 값.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이런 표현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맞아요. 3번 미래의 확실성 때문에 땡. 확실성이 아니고 불확실성이라니까. 위험의 본질이 확실성 때문에 투자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 가능성. 뒤에 예상 손실 가능성 같은 거는 맞아요. 근데 확실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험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실제 결과가 기대 예상과 다를 가능성. 맞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이제 다 연결되는데 이것도 한 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제 쪼개서 얘기하는 거죠. 10번부터 14번 정도가 자산 배분 과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교재 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따로 해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핵심 포인트 해설에 이 부분을 보세요 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자, 10번 보면 자산 배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반복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plan do C예요. plan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 다음에 사후 통제하고 뭐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사후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약간 세분화해서 반복의 과정을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2번에 양괄호 2번에 반복의 과정 해놓고 요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지금 여기 반복의 과정이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라는 건데 1번이 답입니다.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해 수시로 매매 시점을 포착하고 실행하는 거는 큰 틀에서 반복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부적인 도구지. 이건 큰 틀에서 계속 피드백되면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2번 자본시장을 예측하여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는 거 계속해야 돼요. 반복해가면서. 3번 고객의 성향과 자본시장의 예측치를 결합하여 최적 자산 배분을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4번 주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건 2번, 3번, 4번의 내용이고 1번은 반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성향 파악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런 성향 파악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는 그냥 읽는 독서 자료 수준이에요.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게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2번에 투자 정책이 무슨 뜻인지 요거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목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끝납니다. 문제 보죠. 11번 고객 성향 파악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이거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정책이란 유동성 확보, 세무 상황,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등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지금 유동성 확보나 세무 상황, 투자 기간을 뭐 2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10년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건 뭐냐면 투자의 제약 조건을 살필 때 쓰는 거예요. 투자의 제약 조건과 관련되는 거고 자산 운용의 제약 조건 또는 투자의 제약 조건 요소지 이게 투자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단에 핵심 포인트 하단에 투자 정책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투자자의 수익률 목표와 투자 기간을 고려한 위험 허용도나 유동성 세금 규제 등을 특별한 사항 등을 반영한 문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내용 그러니까 2번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투자 목표란 자금의 용도, 목표 금액, 목표 기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산 집단 등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선호도는 위험 허용도, 목표 수익률, 투자 수단, 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세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기간 등에 대한 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산 운용에 대한 제약 사항이다라는 거, 제약 요건이라는 거 그런 거 하고 투자 정책은 약간 미묘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 구분해서 읽어 보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12번을 보는데요. 자, 12번은 자본시장 예측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자 12번 핵심 포인트 해설을 그냥 보세요. 핵심 포인트 해설을 먼저 보시면 자본시장 예측과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자본시장이 내가 투자하는 시장이 결국 앞으로 호황일 거냐 불황일 거냐 이런 걸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요소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때 핵심 포인트 해설의 3번에 투자 분석의 내용을 보세요. 투자 분석 보면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있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만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도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보세요. 자본시장 예측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릅니다. 틀린 것. 1번 경제 분석을 통해 산업별 동향을 분석한다. 이거 틀렸죠. 자, 지금 읽어보시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산업 분석, 산업별 동향을 분석하는 건 경제 분석이 아니고 산업 분석이죠. 이건 국어 문제 같아요. 꼭 국어 문제. 그러니까 산업별 동향을 분석하는 거는 경제 분석이 아니에요. 그건 산업 분석이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기업 분석을 통해 주요 종목별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추정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투자 분석을 근간으로 전반적인 자본시장 가정을 내리고 4번 과거 수익률, 평균 기대 수익률, 위험 또는 표준 편차, 공분산 이런 걸 추정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본시장 예측할 때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13번은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뒤에도 또 나와요. 뒤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무조건 13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외우든가 뒤에서 외워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해보시자고요. 일단 암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표가 있어요. 표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이 표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쓸 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암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표에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우리가 이제 펀드를 운용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적극적 운용 투자 관리 방법 또는 운용법이 있고 소극적 운용법 또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이 있는데 적극적인 거를 우리가 영어로 액티브 운용이라고 그래요. 액티브. 액티브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냥 액티브. 그다음에 소극적 또는 보수적 이렇게 해도 돼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을 패시브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영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과서니까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액티브니, 패시브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 액티브니, 패시브니 이런 말을 좀 보시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브는 뭐냐면 증권시장의 기본 가정을 보면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 분석을 잘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적극적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대응을 한다 이거예요. 단기적이고 그다음에 이건 대개 여기에 뭐에 관련되느냐? 자산 배분은 뭐와 관련되느냐면 적극적 자산 운용과 관련되는 자산 배분 방법은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다. 요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전술적은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에 이게 패시브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여기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 효율적이다 보니까 내가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보통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밖에는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적 장기적 대응을 하는 거죠. 장기적 대응을 하는데 뭐 여기 중자는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다 중자도 여기다 붙여놨더라고. 근데 중은 여기 붙든 저기 붙든 중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중장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 자산 배분과 관련되는 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죠. 전략적 자산 배분이니까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 이제 관련됩니다. 이거 어차피 전술적 전략적 자산 배분 할 때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딴 거 볼 필요 없고 무조건 이 표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13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투자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투자 전략에는 소극적 투자관리 방법과 적극적 투자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투자관리 방법을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에 활용할 때는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소극적 투자관리 방법은 증시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극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증시가 비효율적인 걸 전제로 한다. 아니죠. 효율적인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게 비효율적이고요. 소극적인 거는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니까 짝짓기를 잘해야 돼 이거. 적극적은 비효율, 소극적은 효율. 그 다음에 적극적은 초과 수익 단기 전술적이고 소극적은 시장 평균 수익 추구하고 중장기적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을 쓴다. 뭐 이렇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4번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적 투자 관리다. 적극적. 그 다음에 초과 수익 추구하는 단기 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짝 맞추기예요. 짝 맞추기니까 깜빡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투자 관리 전체가 투자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가 처음에 투자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사후 관리한다 또는 사후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후 통제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어.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 이런 게 있어요. 업그레이딩.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어쩌다 나와요. 근데 이건 되게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프로세스 중에 마지막에 하는 게 자산 배분 전략을 수정하는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수정하는 과정이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죠. 지금 핵심 포인트 해설에 찾으세요. 14번 하단에. 그래서 요 리밸런싱이라는 건 요건 뭐예요? 일정 기간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정 기간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되면 여기 이제 그동안에 투자 성과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어떤 거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져 있으니까 이 비율을 원래 비율대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5대5로 가겠다. 5대5로 하겠다라고 이제 딱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났는데 그동안에 주식은 올랐어요. 주가는 올랐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5대5 비율이 아니라 6대4 이런 비율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6대4 비율을 5대5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5대5로 바꿔주려면 주식이 올랐으니까 주식은 팔고 채권은 떨어졌으니까 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팔고 채권 사서 5대5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비율대로 다시 똑같이 돌아간 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요. 리밸런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비율 시장 상황이 변화했으니까 훨씬 더 그동안에 시장 상황이 변한 걸 반영을 해서 같은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이 높거나 같은 수익률 수준에서 위험이 낮은 더 좋은 비율을 구성을 추구하는 걸 업그레이딩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좋은 구성을 추구하는 게 업그레이딩이니까 업그레이딩이 훨씬 더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야 돼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그 자산 배분 전략 수정이라고 하는 파트의 그 표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원래 비율로 다시 환원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리밸런싱이고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래서 리밸런싱보다 큰 폭의 조정을 하는 거. 이건 업그레이딩이다라는 거. 핵심 키워드 알아놓으시고요. 14번 그래서 문제가 그런 거죠. 14번 자산 집단의 상대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비율의 변화를 원래 비율로 환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원래 비율로 다시 돌린다. 뭐라고요? 그게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는데요. 15번의 내용은 이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모니터링 피드백을 하는데 이때 모니터링을 할 때 항상 우리 보통 모니터링을 할 때 투자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데 이 모니터링 할 때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과 내 투자 성과를 비교해서 이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조정해 주는데 보통 앞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뒷부분은 조금 중요한 편인데 뒷부분의 경우에 그 아래쪽에 보면 3번, 4번, 동그라미 3번, 4번 있죠. 동그라미 3번, 4번에 보면 3번에 전략적 자산 배분 나오죠.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채택하는 경우에 이걸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거 어느 정도 간격, 인터벌로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그 수정하는 거, 포트폴리오 수정하는 거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시장 상황이 변화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단위로 반영한다. 3년으로 계획은 세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3년 정도로 계획은 세우되
반영은 6개월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한다 이거예요. 반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전술적 자산 배분의 경우에는 이건 1개월 단위로 반영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바꿔서 내더라고요. 바꿔서.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 지금 기본 문제도 그렇게 냈지만 요거 비슷한 문제가 바꿔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투자 성과 측정 및 피드백과 관련돼서 알아놓으셔야 될 게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 수익률을 측정해야 돼요. 내가 투자해서 얼마 돈을 벌었나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이때 실제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IRR 이렇게 표현합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에서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내부 수익률은 개념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무슨 뜻이냐 하는 정도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리고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술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술평균은 AR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술평균 수익률은 이거는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때 보통 써요. 미래 수익률 예측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산식을 알 필요도 없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써요. 애들 반평균 매길 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개별적인 그 연 단위 수익률을 다 더한 다음에 연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거 한 번만 풀면 되는 거고 이거 시험에 낼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낸다 그러면 그냥 거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 수익률. 이걸 GRR 이렇게 표현합니다. GRR. 근데 이건 산식을 하나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과거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냈던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GRR의 경우엔 이건 수익률을 기간 수익률을 기하적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GRR은 n승근 한 다음에 이렇게가 루트 한 다음에 기초부, 기초의 투자 금액, 기말의 회수 금액 이렇게 표현합시다. 기초부, 기말부, 기초, 기간 초, 기간 말.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나중에 회수할 때 요거 한 다음에 금액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전체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내부 수익률이 무슨 뜻입니까? 산술평균이 무슨 뜻입니까? 기하평균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정도로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시는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다.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건 금액 가중 수익률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 예측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평균 낼 때 쓰는 건데 이건 시간 가중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시간 가중 수익률 이렇게도 표현한다 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 수익률은 이거는 이제 복잡해요. 뭐 설명하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과거 수익률을 측정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시험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 시험 많이 낼 때 미래 수익률 예측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산술평균 수익률이고 과거 수익률을 측정할 때 쓰는 거는 뭐 기하평균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수익률과 관련되는 거는 기하평균 수익률, 미래 수익률 예측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산술평균 수익률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5번하고 16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15번 문제 보죠. 15번 투자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자 성과 측정 및 피드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고릅니다. 1번 고객의 성향과 자본시장 예측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합니다. 이거 당연하죠. 두 번째 전략적 자산 배분을 채택한 경우 1개월 단위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랍니까? 1개월 아니에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6개월 단위로 반영을 합니다. 보통 3년 계획을 세우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 1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성과평가는 투자 성과를 일정한 척도의 평가는 중요한 단계가 되고요. 4번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더 나은 자산 배분 구성과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는 거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정답 확인했고요. 16번 연결돼요. 16번 다음 예시를 토대로 계산한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을 옳은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그냥 연습하면 끝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보기 A기업의 주식에 첫 번째 해 총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 가격 상승 200만 원 됐다가 2년 만엔 다시 가격 하락으로 1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각각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익히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그럼 보세요. 요건 이런 거예요. 자, A기업이 투자할 때 100만 원 투자해서 첫 해. 그런데 그게 200만 원 됐다가 다시 100만 원 됐다는 게 핵심이죠.
그럼 요 기간이 1년 기간이고 요 기간은 2년 기간인데 요때 수익률을 각각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암산으로 되죠? 자, 1기간 동안에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자 보세요. 100만 원이 200만 원 됐으니까 수익률이 100%가 나온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으니까 1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더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100%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기간 동안은 이제 기초 가격이 2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그 2년 동안 운영한 게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00만 원이 100만 원 됐으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200만 원이 100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0%, 즉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50%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산술 평균 수익률을 구해보자. 산술 평균 수익률은 각 기간의 수익률을 더한 다음에 기간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수는 2년이니까 2로 나누고 각 기간의 수익률은 첫 번째는 100%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50%니까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럼 100에서 50 마이너스 50 더하면 100 마이너스 50이니까 50이죠. 50을 2로 나누면 25죠. 그래서 25%가 산술 평균 수익률이 되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내가 투자를 100만 원 해서 뭐 중간에 200만 원 돼서 좋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만 회수한 거 아니에요. 그럼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전만 받은 거니까 사실 이자율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자율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다시 회수했으면 그냥 속된 말로 똔똔이라는 거지. 그냥 본전인데 어떻게 이게 25%가 나오느냐 이거야. 이게 이제 계산상의 이게 오류지.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과거 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하평균 수익률을 생각하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n승근을 하는데 2년이니까 2로 하는데 2로 이렇게 하나 그냥 루트를 찍어주나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어쨌든 요때 투자한 돈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에 회수한 돈도 100만 원이니까 100분의 100은 1이에요. 100분의 100은 1이잖아. 1이 루트 1이 2승근을 하든 3승근을 하든 5승근을 하든 100승근을 하든 루트 1은 그냥 1이에요. 그럼 1은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원금을 빼주면 빵 프로가 나오는 거지. 빵 프로. 결국 기하 수익률에서는 기하 평균에서는 빵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은 25%인데 기하 평균은 5%니까 빵 프로니까 결국 과거의 퍼포먼스, 즉 과거의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기하 평균 수익률이 훨씬 더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래 예측할 때나 쓰는 거예요. 그냥 뭐 변화값 같은 거 고려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25% 0% 해가지고 답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 성과 측정과 관련돼서 수익률의 개념을 봤습니다. 수익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 개념 구분은 간단하게 읽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문제가 우리 시험이 문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별로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쉬우니까 뭐 계산기를 막 두드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냥 별로 없어요. 별로. 어쩌다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거는 좀 대표성에서 좀 멀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요 지금 16번의 연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